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강민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는 우리 시장이 오랜만에 소비주가 활기를 띄웠던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 소식 때문에 엔터, 면세, 백화점, 여행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관련주까지 시세를 뽑았고요. 이들이 지수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하단을 받쳐줬습니다. 네. 다만 섹터별로 편차가 컸는데요. 오늘 과연 이 급락이 나왔던 주도주들이 다시 눌림을 딛고 그렇죠. 상승 랠리를 지속할지 또는 어제 같은 투자 심리 위축이 계속 이어질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뭐 섣불리 판단은 이르긴 합니다만 오늘 뉴욕 시장 분위기도 보면 과도하게 좀 올라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 부분도 그렇고 또 향후 가이던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오를 경우 소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분석들. 결국 이제 평소에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주목되지 못하던 또는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못하던 내용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끌어내리는 이유가 됐는데요. 시장의 어떤 심리를 상황을 보면 미국 시장은 확실히 이제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로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아직은 배드 뉴스도 굿 뉴스로 좀 소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제 이제 8일 거래일째 만에 조정을 좀 우리도 받으면서 네. 과연 우리도 이제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가 되는지 아니면 굿 뉴스도 배드 뉴스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다시 투자 분위기가 심리가 바뀔지 네. 오늘 내일 상당히 좀 중요한 또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관한 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모닝체크 또 세 가지 상황 준비했는데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최근 환율 최근 한 3개월 정도 추이인데요. 작년 말에 1,477원 이제 그 장중 정규장 이제 종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어쨌든 하향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400원대 이상에서 1,450원대 이 중반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1,430원대까지 요 며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106점 초반대까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국채 10년물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0.6% 하락하면서 4.5%를 턱걸이를 했거든요. 4.5%대를.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앞서 좀 설명을 드린 대로 어떤 경기, 그러니까 소비 부진에 따른 관세 리스크가 커지면서 미국의 어떤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상승하고 그렇게 돼서 미국의 소비가 좀 부진해지고 그렇게 돼서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골이죠. 요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쨌든 달러가 지금까지의 강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상대편에 있는 우리 원화라든가 또 중국의 위안화라든가 엔화의 어떤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엔화는 150원대 좀 초반까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 달에 BOJ가 또는 3월 달에 또 BOJ가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고 그러면 엔화의 강세 현상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또 엔화의 영향을 또 받게 되니까 우리의 원화 강세 현상도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외국인만 들어오면이라는 우리가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이 환율이 적어도 1,400원대에서 앞자리 두 번째 자리죠. 이 1,400에서 4자가 1,300원대 이 3자로는 바뀌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어쨌든 원화 이런 강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져서 1,300원대 중후반까지 후반까지만 내려와줘도 외국인들의 수급에는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얘기를 첫 번째 체크상으로 좀 밟고요.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주들 급락을 했습니다. 보시죠. 현대중공업 12% 가까이 떨어졌고요. 같은 HD 한국조선해양 9%, 삼성중공업도 7% 떨어졌고 물론 이제 조선 기자재들은 뭐 두 자릿수 이상 떨어진 종목들 부지기수였고요. 어제 조선사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6.7%인데 선방했다는 표현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나마 다른 회사들에 비하면 비교적 낙폭이 좀 적었습니다. 조선주 급락에 대한 이유는 앞서 이용훈 이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종합을 해보면 그다음에 단기 과열에 대한 이 부담은 좀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죠.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한투증권에서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투자 의견을 이제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거. UBS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향 이 두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공매도가 이제 3월 말에 이제 재개가 되는데 아무래도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조선주 같은 게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들이 좀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공매도 부분도 그렇고요. 향후에 이제 조선주 이제 뭐 시세가 다 끝났다라고 이제 볼 거냐 부분에 대한 이 논란은 계속해서 조선주들의 모멘텀이 들어올 거냐 이 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또 트럼프의 대중 이 압박 정책에 따른 반사이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 또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한국과 중국 정도만 LNG선부터 뭐 컨테이너선 심지어는 이제 FLNG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쨌든 이 향후에도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신규로 매수하려고 그동안 마음먹었던 분들은 이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마지막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엔터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엔터주 화장품주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좋았습니다. 종목부터 보면 키이스트 상한가 기록했고 컨텐트 중앙도 24%, 스튜디오 드래곤도 18% 넘게 올랐고요. 이것도 영화사죠. 이것도 13% 넘게. 그다음에 4대 기획사 중에서는 YG엔터가 어제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13%. SM도 한 5%. 나머지는 이제 그 정도였고.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들 보면 토니모리가 어제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했다 16%까지 좀 밀렸지만 어쨌든 높은 모습을 보였고. LG생활건강이 어제 6% 넘게 올랐고요. 아모레퍼시픽도 5% 넘게 올랐습니다. 보면은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던 중국의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이 어제 좀 더 유난히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4대 기획사 중에서는 YG 엔터 정도 많이였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이 미디어 영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제작사들 쪽에 저는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뭐 이 부분이 어제 기사가 나오면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한한령이 정말 해제될 것이냐, 또 한한령이라는 게 또 내일부터 한한령 해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추이들을 잘 지켜볼 것이냐. 그리고 이제 결국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이제 우리를 이제 올해 가을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방문을 할 것이냐. 방문은 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시기는 아직 한 6개월 이상 남은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과연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 중국 관련 모멘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이제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세 조치에도 끄떡없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오늘 새로 발표된 신규 경제 지표가 시장에는 약세를 더 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우 지수가 1%대 가장 큰 폭을 낙폭에 보였던 반면 빅테크 관련주들은 오르는 종목도 있었고 또 내리는 종목도 있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차량 판매하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가격 하락을 보였고요. 메타가 지난 2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오다가 지금 연 이틀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상승 부담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마트의 실적과 함께 지켜볼 경제 지표들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목요일인 만큼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21만 9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어떤 연준 금리 결정을 지을 만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이터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요했던 건 경기 선행지수가 되겠죠. 전월 대비 0.3%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증시 자체도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 반영돼서 움직이는 지수인데 그것에 함께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게 바로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와 투심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작용이 되는 만큼 이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라는 건 앞으로 증시 측면에서도 하락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지표 발표 이후에 S&P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20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시장의 약세가 더 강화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 장 통해서 주요 종목발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앞서 확인해봤던 경제 지표와 함께 뉴욕 증시의 하락폭을 키웠던 건 월마트의 실적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70%가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비의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월마트의 실적이죠. 근데 4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왜 시장에서는 주가 하락이 나왔을까요? 바로 올해 전반적인 가이던스가 하향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의 실적 또한 가이던스 예상치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소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월에 확인했던 CPI 같은 경우는 되려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번 월마트에서 제시했던 가이던스는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될 텐데 관세 영향까지 가이던스에 포함된다면 월마트의 실적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멕시코나 중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 월마트의 실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 미국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또 연일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팔란티어 장중에 이틀 연속으로 10%대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방산주들이 잘 달려주다가 어제장에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죠. 미국 쪽에서 국방 예산 삭감하겠다라는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 유럽과 중국 그리고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방산 관련주들이 되려 수혜를 받아갔지만 어제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들이 하락했던 것을 생각해봤을 때 간밤 이런 기조가 오늘도 국내 증시에 연속적인 시세성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과 또 경제 일정들, 실적들을 잘 소화하면서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늘 새벽 기준으로 옵션 만기일을 또 맞이하는 만큼 수급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네, 박근호의 빅샷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앵커님께 뭐예요? 제가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주제를 보기 전에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오늘 주제가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리 앵커님은 시장이 좀 불안하고 경제가 굉장히 좀 약간
왔다 갔다 좀 하면은 요즘 같은 때 그렇죠. 좀. 네. 어떤 상품이 가장 좀 안정적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제가 뭐 그동안에 공부하고 경험했던 방송이라든가 또는 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결국은 가장 안전자산 얘기 나올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이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엔화 얘기, 달러 얘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우고 많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금값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도 사실 그 영향이 있고. 금값은 진짜 금의 값일 수도 있지만 금값이라는 말 자체가 뭐 몸값을 얘기를 할 때도 그렇죠. 저 사람 몸값이 금값이 그렇죠. 됐다 이런 식으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죠, 완전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일단 포모 심리 확산 금 투자 열풍인데 제가 요거 잠깐 이미지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왜 금값이 오르는지를 알고 이제 사야지 더 오를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거 사진 잘 뽑았네요. 트럼프 뒤에 그냥 금 덩어리들이 쫙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일, 이태리, 프랑스 순으로 이제 순위가 이제 내려가는데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들 중에 금값을 올린 나라들이 있어요. 금값을 올린 나라들. 올린 나라들. 그러니까 네. 많이 산 거죠. 그렇죠. 금을 많이 산 나라들. 요즘에 미국이 그런다는 것 같고요.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가장 많이 산 나라들이 이제 중국, 일본, 네. 인도, 그리고 그 위에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가 금을 최근 몇 년 동안 한 2, 3년 동안 가장 많이 산 나라들이거든요. 러시아랑 중국은 미국을 의식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일본하고 인도는 또 조금 의외네요. 일단 러시아가 금을 가장 많이 사기 시작한 시기는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금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일단 뭐 경제가 불안하니까 금을 이제 대체 자산으로 삼은 것 같고 네. 중국이랑 일본은 약간 개념이 비슷하지만 다를 수도 있긴 하죠. 중국이랑 일본은 미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그 대체로 대체 자산으로 전략 자산으로 일단은 금을 굉장히 많이 샀더라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분석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긴 합니다만 약간 브릭스 쪽에서의 좀 불안함 그런 게 좀 있어서 금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던 나라들이 이제 예를 들어 중국하고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1조 달러 넘게 갖고 있다가 지금 8천억, 7천억 달러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렇게 팔았던 국채를 금으로 대체했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일본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포모 심리 그러니까 금값이 계속 오르니까 아유 그냥 그때 금 살 걸 이랬던 분들 이런 게 포모 우리 심리에 좀 빠진 건데. 앵커님께서 포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잖아요. 네.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안 갖고 있으니까 에이 하면 완전히 그 예전에 그 부동산 가격 한참 오를 때 나왔던 그 벼락거지가 되는 듯한 느낌. 네, 앉아서 맞습니다. 뭐 그런 게 또 포모로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죠. 요즘 단어로 가장 적절한 단어 좀 현타가 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PO 오버 피싱아웃이라는 어떤 그 철자만 앞전 딴 글자죠. 네. 키워드라고 가보겠습니다. 아비트리지 이거는 그렇죠 재정거래 이게 사실 무위험 차익 거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같은 상품을 다른 시장에서 이제 네. 사고 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예, 저도 더 그 생각이 높긴 딱 한데 드네요. 진짜 외국에서 사서 우리나라에서 팔지는 못한다라고 그래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근데 이 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아비트리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금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가격 아니에요? 예를 들어 뉴욕 상품 상업거래소에서 뭐 금 선물 가격 결정이 되면 그거가 아닙니까? 네, 이미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그러죠. 할게요. 네. 지금 이제 금 선물 가격 추이 방금 전에도 이제 금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라고 이제 잠깐 브리핑이 네.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금은 이제 채굴하는 회사들이 채굴하는 데서 드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한 1,600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온스당. 그렇죠. 온스당. 근데 지금은 거의 뭐 3,00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최근에 단신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JP 모건이 지금 영국에서 금을 비행기에다 싣고 뉴욕으로 엄청나게 운반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름 아니라 요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런던과 뉴욕 간의 금값 차이. 네, 이게 이제 아비트리지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그렇죠. 0 기준으로 일단 밑에 있으면은 뉴욕이 싸지는 거고 위에 있으면 뉴욕이 비싸지는 겁니다. 금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0이면은 이제 등 가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런던이 지금 이제 이 그래프 자체가 0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위에 있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더 올라가고 그러네요. 있고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JP 모건 같은 전 세계 뭐 글로벌
거대 IB들도 지금 런던에서 금을 비행기에다 싣고 엄청나게 보안 업체들을 고용을 해서 뉴욕으로 지금 금을 날르고 있다라는 기사도 실질적으로 이제 오피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이 아비트리지 차트를 보시면 드시는 생각이 아니 왜 같은 금인데 네. 뉴욕의 금값이 런던보다 이렇게 비싼 거야 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시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딱히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뉴스 보면 비행기에서 금 밀수했다라고 몸에다가 막 금 숨겨갖고 들어오다가 그런 것도 어떻게 네. 보면 또 아비트리지 거래의 뭐한 부분이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게 금값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또 수요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뉴욕 쪽에서의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금에 대한 수요가 이 영국 쪽에서의 수요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수요가 이쪽에 몰리기 때문에 금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수급적인 문제는 어쨌든 네. 논리적으로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까요? 골드바 판매 중단한 데가 조폐공사였군요. 네. 너무 많이 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포모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금을 사는 걸 뭐 투자라고 할 수도 있겠도 투자자분들이 이제 현물 금을 너무 많이 사니까 일단 조폐공사에서 이 골드 바를 판매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물을 안 사더라도 뭐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상품 선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ETF도 금이 많이 뭐 나와 한국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할 수 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영향이죠. 네, 영향. 이 금값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그렇지. 시장 두 개나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중요하죠. 사실 앵커님 그 금값이 오를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전략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경기가 좀 불안할 때, 안 좋을 때, 불안할 그렇죠. 때. 네.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때 하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은 미국의 이제 지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 S&P 500 거고요. 지수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금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 가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수가 많이 처졌을 때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금요위기 때 같은 경우에 사실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시장이 뭐 어떤 게 먼저냐는 뭐 시장이 갑론을박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떨어졌을 때 금값이 오르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좀 금값이 러프하게 빠지면서 시장도 오르고 이런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금도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 놔둬도 가격은 좀 오르게 되죠.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금값이 오르고 시작했을 때 과연 시장이 경기가 불안해서 오르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예. 인도,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많이 사서 금값을 추세적으로 올렸고 예.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까지 어떤 플러스 알파가 돼서 금값이 오르는 부분. 글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결정될지는 시장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네. 앵커님 보통 어떻게 보세요? 이 금 가격이 달러랑 반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원자재는 완전 반대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2020년대 이후에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주식시장도 좋고 네. 근데 최근 이 상황 때 보면은 달러도 계속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금값도 올라가고 이게 상당히 좀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느껴왔던 그런 어떤 흐름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좀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3,000달러 좀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과연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요 분수령이 이제 딱 요 때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금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탑픽을 좀 찾아보죠. 네. IT센 좀 낯선 종목이네요. 네. IT센 어떤 기업이냐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IT센과 관련돼서는 큰 어떤 관심은 없고요. 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미지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IT 이제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에요. 네. IT센 같은 경우는. 근데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 크게 관심은 없고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금거래소의 지분을 67%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는 이게 민간업체인데. 네. 이 기업을 67%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엄청나더라고요. 매출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제 IT센이 그거 관련돼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차트를 잠깐 보시면 원래는 그 우리 STO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토큰 그 이런 부분. 스톡증권. 예. 네, 예. 그것과 관련돼서 과거에 한번 크게 관심을 받아서 네. 큰 상승을 했다가 바닥 잡고 최근에 이제 이 금값과 관련돼서 금 ETF를 살까 아니면은 뭐 금과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IT센이 한국금거래소 이제 지분을 67%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조금씩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한국금거래소도 지금 뭐 매출이 굉장히 좋은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한국금거래소가 매출이 조 단위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 중간에 브로커리지 피를 먹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거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뭐 매출보다도 이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한국금거래소의 이 지분을 67%나 갖고 있는 IT센 회사를 좀 보자 이런 말씀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한국금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그런 공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민간기업이니까 그거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않길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 얘기 박근호 이사님과 이슈 진단에서 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빅샷 이어갑니다. 박근호 이사와 함께 매수 시그널 또는 매도 시그널을 줬던 종목 그리고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매일 바톤 터치만 서로 하다가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요. 우리 방송 많이 보셨죠, 민정앵커님? 예. 준비하느라 네. 아주 귀 기울여 듣지는 사실 못했지만 네. 제가 리포트 준비하면서 항상 종목은 확인을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와이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관련된 섹터 기업들이 어제 다 좋았죠. 맞습니다. 어제 이제 그 한살령 때문에. 웹툰 관련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올랐는데,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민정 앵커께서는 지금 개인적으로 혹시 투자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경제 방송에 앵커를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민정 앵커께서 이 와이랩이라는 주식을 딱 뭐 사고 싶은데 사실 네. 실질적으로 어제 사는 건 좀 제가 봤을 때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섭죠. 이렇게 됐을 때 네. 높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쳐졌어요. 네. 그럼 이날 사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요날은 네. 이 두 번째 이날도 음봉에서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뭔가 아래로 아. 갭을 메울 수도 있을 거라는 올라가는 걸 좀 생각을. 확인하고 사고 싶은 예, 그런 예, 부분들이죠. 그럼 요걸 이제 우리 그 코너 이름이 체결 강도니까 체결 강도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이제 12%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빵 떠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긴 음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5% 조정을 받은 두 번째에 이 조정 받은 날,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차트에서 봤을 때 이 두 개의 음봉 나온 날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일주일 동안 이 종목을 산 사람들의 평균이 산 게 맞냐, 판 게 맞냐라는 것을 판단을 했을 때 5일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100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도 된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강한 상승. 사실 좀 단편적인 예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안 사도 됩니다만은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었을 때는 이 체결 강도를 인해서 손절이라든가 싼 가격에 파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보실까요? 대신정보통신인데요. 대신정보통신. 좀 약간 예. 뭐 개별주긴 합니다만은 일단 차트 상에서 좋네요. 네. 이렇게 양봉이 올라오고 중간에 한번 쉬고 또 거의 뭐 큰 퍼포먼스가 없는 좀 양봉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살까 사실 가장 좀 좋은 것은 이날 차트는 가장 이날이 좋았었죠. 근데 그 전날 살 수 있는 체결 강도를 일단 텍스트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민정의 개별주는 체결 강도 이제 4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오늘 체결 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 6개월, 1분기 체결 강도가 있었을 때 네. 개별주들은 요거 2개가 일단 100이 들어가는 게 최소의 조건이에요. 단기적으로. 네. 그럼 이 밑에를 보면은 일주일 체결 강도가 단 한 번도 100이 안 들어가 있다가 네. 딱 이날, 그러니까 2월 18일 날 이제 체결 강도 2개가 완성이 됐거든요. 예. 그날 차트로 보면은 바로 요 날이에요.
사실 그 전날도 마찬가지지만 뭐 특별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약간 좀 강보합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체결 강도가 일단은 개별주 입장에서는 요걸 사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이틀 연속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신정보통신까지 체결 강도가 이제 100을 넘었을 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부분 확인했고 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여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신세계. 네, 신세계. 마찬가지 한알령으로 어제 네,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신세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유의 종목, 이제 앞서서 이제 대신 정보통신이랑 이런 신세계 같은 종목군들에서 체결 강도를 적용을 할 때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뭐예요? 무엇이냐면 개별주들은 사실 수급이 좀 약간 들락날락 거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의도적인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우리가 흔히 좀 뭐 페이크도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형주나 네임드 종목군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하고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수급이 좀 약간 일정하고 좀 정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결강도 훨씬 더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차트 한번 오히려.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체결강도 상에서 한 2달 이상 좀 횡보를 해주다가 네. 이제 올라가기 전에 뭐 이날 사도 되고 예. 이날 사도 되고 이날 사도 되는데 기왕이면 싸게 사는 게 그쵸. 좋겠죠. 그렇죠. 좀 낮을 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다. 정말 네. 간단한 원리죠. 그럼 이날 체결 강도를 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을 줬을까요, 네. 전날? 자, 일단 그냥 2월 14일인데요. 그냥 1.5% 올랐는데 네. 체결 강도가 189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 산 사람이 판 사람보다 거의 2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산 사람이 2배면은 뭐 한 5%, 6% 정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1.5%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야금야금 가격을 안 올리고 신세계를 시장에서 누군가가 모아갔다. 그리고 아까 강조를 해드린 5일,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가 100이 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종목을 산 사람들의 평균 합이 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럴 때 그 다음서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일주일 체결 강도가 거의 17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제도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오르는 일단 이런 좀 약간 그 무거웠다고 생각하는 종목군들도 체결 강도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배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2배 정도 우위가 나타났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대형주가 더 체결 강도가 잘 맞는다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빅샷 종목을 공개를 해주시나요? 한 종목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 예시가 남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네. 우리 그 민정외국께서 이 종목을 봤을 때 네. 우리가 보통 어르신분들 중에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이거 뭐 삼성이니까 그래도 이거는 SK니까 그쵸. 뭐 망하기야 하겠어? 뭐 떨어져 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 외국인들도 저 가격에 샀는데 가만 놔두겠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대기업인데. 근데 한 좋은 예로 네. 지금 삼성 EN이라고 이제 사명을 바꾼 기업 과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네네. 2016년도에 상장 폐지될 뻔했습니다. 자본 잠식으로. 그렇군요. 상장 폐지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예. 삼성에서 이제 좀 도와줘서 지금 살아나서 지금 이제 기업이 정상화됐는데 이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사실 이 분리막 관련돼서 시장에서 한때는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고점 대비 지금 얼마 전에 저점까지 얼마 정도 빠졌을까요? 몇 분의 1로 빠졌다? 배수로 한 5분의 1 정도 거의 빠졌으려나요? 9분의 1 빠졌습니다. 9분의 1? 거의 이제 오. 10분의 1 토막이 거의 난 거죠. 그 정도로 빠졌는데 네. 뭐 주식은 사실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다시 좋아질 수만 있으면 사실 그렇죠? 뭐 그런 게 주식이니까. 근데 너무 많이 빠졌죠.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가슴 아프게 한 종목이라 긴 차트는 안 갖고 왔어요. 떨어지는 것만 보여갖고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것만 잘라왔습니다. 네. 자, 보면은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약간 윗꼬리도 달리고 아랫꼬리도 달리고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시장에서 약간 좀 힘겨루를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누군가 팔고 떨어지면 누군가 사고 그랬을 때 이러한 느낌들의 차트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동그라미 차트가 있었을 때 사실 바닥권에서 딱히 확신은 들진 않지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을 준 게 바로 이날이거든요.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나오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밑꼬리도 굉장히 길게 달고 여기까지는 사실 음봉이거든요. 그 봤잖아요. 밑꼬리가 있으니까 예. 여기까지 음봉이고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건데 그럼 이날 체결강도 차트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러네요. 하겠습니다. 이날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날 이제 5% 오른 날 111% 이건 일주일이고 체결광도. 네, 일주일 그날 기준으로. 체결강도 217. 아. 200이 넘으면 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2배. 그렇죠. 매수가 매도보다 2배가 많다. 예. 자, 그 다음에 1% 정도 빠졌을 때 일주일 평균 체결강도가 113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조정이다라는 것을 신호를 줬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흐름. 위쪽으로 굉장히 길게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SKI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바닥권에서 한번 좀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 체결 강도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정확한 신호를 줬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상승과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 시도를 줬던 종목들 4가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드디어 빅샷 종목 공개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빅샷 종목에서 일단 관심주를 드린 종목군들은 네. 체결 강도가 아니더라도 사실 바닥권에서 좀 살아나려고 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좀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물려도 다시 올라갈 종목군들만 설명드렸었는데 예. 오늘 이제 추천드릴 관심 종목으로 드릴 두 종목은 조정을 받았고 이제 어제 좀 약간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어제 같은 날은 사실 올라가는 걸 따라잡기보다는 좀 양호한 조정을 준 종목군들을 사는 게 맞거든요. 오늘 반등을 예상을 해서 네. 그런 종목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기업적인 내용은 제외를 하고 아모텍. 일단 예. 체결 강도 위주로 골랐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아모텍. 네. 모터 만드는 기업이죠. 모터. 최근에 이제 그 로봇과 관련돼서 이제 조그만 모터들이 있어요. 관절에 들어가는 네. 그 관련된 모터로 시장에서 좀 약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꾸준하게 오르고 있죠. 우상향이네요. 그렇죠. 상승 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면서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두 번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5일선 위쪽에서 빠지진 않고 계속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길게 보긴 좀 약간 그렇고 모멘텀이 아직 제가 봤을 때 크진 않습니다. 근데 길게 보긴 그렇고 이제 오늘 시장이 그렇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이 침체만 아니라고 하면은 양봉 확률 나올이 좀 크지 않을까. 그럼 요걸 이제 체결 강도를 한번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당일은 좀 약간 조정을 받아도 네. 이 중장기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은 음봉이 나왔을 때 하락으로 전환이 아니라 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방금 전에 차트도 마찬가지고 예. 이러한 그 아모텍 같은 경우 차트 봤을 때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이 중장기 체결 강도가 다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저께 그저께의 흐름이 이제 그 두 개 다 음봉이 나왔을 때 오늘 이제 체결 시장이 그렇게 급락만 아닌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승 기조를 좀 차분하게 유지해 줄 것으로 좀 생각을 해서 아모텍을 좀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당일과 일주일은 들쑥날쑥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20일, 60일로 봤을 때는 100% 이상을 꾸준하게 유지해주고 있다. 오늘 장에 또 어떤 퍼포먼스 보여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빅샷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인데요. RF 시스템즈. RF 시스템즈 역시 이제 기업적인 내용보다 네. 수급으로 일단 픽을 한 종목인데요. 무선 시스템 관련돼서 이제 방위 산업체 관련된 기업도 될 수도 있고 예. 일단은 요즘에 최근에 또 위성과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거래가 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딱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받았고요. 어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도 급등이 나왔다가 밑으로 좀 처지고 다시 한번 밑골이 다는 흐름인데 중요한 건 제가 좀 주목을 한 부분은 이틀 동안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오히려 올랐을 때보다 거래량이 더 늘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고요. 그다음에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활발한 기업이죠. 2천만 주까지 터지고 어제도 600만 주 이상의 좀 거래량이 터졌는데 네. 이제 어제 5% 그저께 5%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조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뭐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민정 앵커님? 장기적으로. 그렇죠. 네. 중장기적인 체결 강도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럼 5일 체결 강도가 지금 4일 연속 100 이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어제도 빠졌습니다만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일주일 체결 강도가. 그래서 그렇네요. 일단 조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많고 해서 RF 시스템즈, 아모텍 이번에 관심주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를 약 100%에서 120% 내외로 최근 일주일 단기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RF 시스템즈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이렇게 체결 강도를 통해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 준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리포트 발간이 되었는데요. 목표 주가 오늘은 하향된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했는데 제목에 최강의 AI 서비스로 진화한다고 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일단 발견 영역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SNS처럼 피드형 콘텐츠를 삽입하겠다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유저들이 보다 더 오랜 시간 카카오톡에서 체류할 수 있고 그리고 피로도도 감소하고 중간중간에 광고도 자연스럽게 삽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AI를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4종류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검색입니다. 유저가 검색을 했을 때 AI가 요약을 해서 자동으로 결과를 띄워준다는 거고요. AI 메이트, 쇼핑과 지도를 결합을 해서 선물 추천 같은 이벤트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AI 비서인 카나나는 워낙에 유명했고요. 또 오픈 AI와 협업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는 어제 나왔던 시장의 가장 큰 이슈죠.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도 품고 있는데요. SM을 중심으로 콘텐츠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다만 하향 조정 59,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의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한한령 관련 이슈로 최대 수혜를 볼 거라고 부각을 받으면서 18%나 급등하며 종가 마감했죠. 이 내용을 제목에서 표현하기를 용꿈을 꾸었다, 꿈이 아니길이라고 적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중국 시장이 다시 풀린다면 중국 OTT에 판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내수에는 OTT가 따로 있는데 텐센트를 포함해서 3대 OTT 가입자가 3억 3천 명으로 추정이 되는 3억 3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이건 넷플릭스 가입자보다도 더 많은 수치입니다. 넷플릭스 가입자는 약 3억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중국 OTT로 콘텐츠를 판매한다면 넷플릭스와 맺고 있는 수준의 조건에서 판매 가능할 것 같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등에 더해서 중국까지 동시 방영으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중국 시장에는 진출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 판매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 제작비를 제외한 이익인 리쿰률은 7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 시장의 재개방 이슈를 배제하더라도 현재 산업 환경, 광고 시장이 지난해 바닥을 쳤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목표 주가 64,000원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이벤트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총평하고 있는 리포트고요. 유안타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업체별로 38%까지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철강 3사는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이 있는데요. 현대제철 사실 1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지속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영업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철강 스프레드 가격 마진이 좋아지면서 2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최근에 미국 을 비롯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시기에 미국이라니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는 했지만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포함해서 가장 우리나라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나쁘지 않은 결정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현대제철 목표 주가는 35,000원 유지했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에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라면, 월마트의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가이던스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월마트라고 하면 미국 소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종목이라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미국의 소비가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반영하면서 월마트가 6% 넘게 하락했고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규 취업 수당도 좀 발표가 됐는데요. 21만 9천 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달 21만 4만 건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소비와 고용이 좀 둔화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보다는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향과 더불어서 한국 증시도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가 2,650선을 좀 올려놓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 경기 민감주로서 불리우던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었고 오히려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에 소비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업종별 상당히 좀 극단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안정적인 것은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2,650선과 2,600선 사이에서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좀 지속적으로 박스권이 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적 전략으로 한한령 해제에 따른 관련된 종목으로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화장품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좀 조정을 받았던 전력주에 대한 부분들도 서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서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금요일인 만큼 오후장 들어서 거래가 좀 감소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째 딱 돼 갑니다. 2월 21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마켓나우 이제 1부의 마켓 스탠바이로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그리고 오늘은 강민정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우리 시장 이렇게 되면 이제 먼저 조정에 들어갔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제 우리 시장 먼저 좀 쉬었고요. 오늘 뉴욕 시장 다우는 1%가 넘게 간만에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뉴욕 시장이 하락한 배경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가 좀 상승할 것이라는 부담,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해서 했던 월마트의 향후 가이던스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이제 월마트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월마트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시장의 관심이 다시 이제 인플레 또 지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지금 뭐 GDP가 거의 뭐 2% 넘게 잘 나가는, 3%까지 더 잘 나가는데 이게 좀 둔화될 수 있다, 이 우려감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만약 뉴욕 시장에서 계속 작용을 한다면 우리한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 오늘도 두 분 시장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은 현대자동차 그룹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탑3 시간에 오랜만에 조금 따뜻하고 약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GM이라는 회사와 함께 공동 협약, 그러니까 같은 공장에서 공동 생산을 하겠다라는 협력의 기사가 어저께 나왔는데, 아무래도 현재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현대차가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GM과 같이 협력해서 공동 생산을 한다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GM은 미국에 11개의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면서 GM 미국 공장의 생산량이 현대차 덕분에 늘어나게 된다면 현지 투자와 고용 역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부응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이에 따라 오전 시장의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인 화신가, 서현 이화 등 자동차주들의 오전장 움직임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철강 소식입니다. 아마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정부가 그간 저가에 공급되던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매긴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반덤핑 관세율을 받아둔 철강 업계는 축제인 분위기인 반면에 그간 저렴한 중국산 후판으로 배를 만들고 건물을 지었던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는 울상입니다. 특히나 조선사의 중국산 후판 사용률이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조선주의 하락의 이유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한편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후판 3사라고 불리는 후판 3사는 중국의 침공으로 생산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번 조치로 가격과 가동률을 둘 다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토큰증권 STO 뉴스입니다.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18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업계에선 토큰증권 제작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그동안 STO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금융당국도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행령을 개정해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는 있지만 STO에 선투자한 KB증권,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은 사업 축소에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오전장 갤럭시와 머니트리, 핑거, K옥션 등 관련주의 약세가 예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철강 관련주, 그리고 호재에 있었던 자동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의원님은 오늘 어떠한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끝도 없는 상승세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주식이 있을 수가 있죠? 지난해 메리츠 금융지주 매출액이 46조 5,74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3조 1,889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2조 3,334억 원. 자, 거기다가 아까 방금 월마트 얘기 나왔죠. 월마트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 빠졌냐면 가이던스, 향후 기대감, 향후 자신감 떨어진다고. 근데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떠냐면은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김용범 부회장이 향후 2, 3년 내에 순이익 3조 원 달성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좋은데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당기순이익 2조 3,334억 원인데 2, 3년 안에 3조 원 달성한다니까 주가가 또 올라버렸어요. 이게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지난해 중반부터인가요? 지금 끝도 없이 이게 시장이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2025년에야 좋았지 작년에 죽 썼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 수준.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금 거의 한 랠리가 6개월 이상 1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꿈꾼다고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택했던 그런 주주 어떤 반환 방식들 다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 쪼개기
와 완전히 반대로 이제 합치기에서 상장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걸 먹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메리츠 금융주 언제까지 오를지 음봉이 쉽사리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계단 쌓기식으로 천천히 이게 급하게 오르지도 않아요. 그냥 야금야금 지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아주 뜨끈뜨끈 냄비가 아니라 가마솥처럼 천천히 달가올라져가지고 식기도 빨리 식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컨텐츠주입니다. 자, 이게 어제 말한 대로 그 지인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이 결국에 한몫한 겁니다. 최근 드라마 제작 산업이 넷플릭스의 세력만 더 커지는 이슈로 혼란이 컸다. 이 판도를 뒤엎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중국. 제가 껄쩍지근하다는 게 그겁니다. CJENM이 지금 워낙에 급하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뭐 박살이 나서 지금 너무 아쉬우니까 중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넷플릭스 때문에 다 떠나버렸죠. TVN도 그렇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지금 위협을 받는데 중국 손은 잡기 싫은데 너무 절벽 끝에 매달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중국에라도 팔아야 되니까 이거 지금. 안 그러면 뭐 넷플릭스의 위협에 다 저기 돼가지고 다 떠났어요. 배우들이 주조연급 뭐 아주 탑이 아니더라도 억대를 받아버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A스토리, NS, ENM, 키이스트 세 종목이 무더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금 가수 관련 소속사가 아니라 이 드라마, 영화, 배우 소속사 위주로 상한가를 갔다는 거. 그게 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이 아마 힘이 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세아제강의 신고가를 목전에 뒀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세아제강 지주도 신고가 직전입니다. 아까 뭐 현대제철, 포스코, 동국제강 우리나라 3사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것들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강관주들 엄청 잘 나갑니다. 지금. 세아윈드, 거기다가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윈드, 해상풍력도 있거든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노파일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 해상풍력을 바치는 지지대죠. 3월 달에 산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 마침 또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티스사이드 지역이란 이곳이 해상풍력 어떤 집중 그 단지여서 이쪽에다가 다 몰려 있거든요. 바람이 아주 좋은 곳이라. 근데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세아윈드 공장을 가서 굉장히 잘 되어 있군요 하면서 시설을 둘러보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강관이 잘 팔리고 있죠. LNG 수출 확대로 인해서. 예. 그다음에 세아윈드 같은 경우에는 또 해상풍력 모노파일 쪽으로 예. 아주 모멘텀이 풍부한 이 철강 회사의 다른 면모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 의원님 말씀까지 좀 들었고요. 바로 동시효과 상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의 거 전해주세요. 네, 국내 증시까지 약 1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어제 8거래일 만에 랠리 중단하고 호흡 고르기에 나섰던 증시인데요. 아직까지는 코스피도 코스닥도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도 비등비등한 상태로 동시효과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부분의 종목이 보합불 띄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밀리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20만 원은 지지를 하겠네요. 2%가량의 마이너스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앞서 호재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생산 사이트를 계속 확보를 하면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관세 이슈에서 한층 더 자유로워지면서 3% 긍정적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보합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인 기아도 같은 이슈로 1%의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대체로 보합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곧 출발합니다. 자, 예, 2월 21일 금요일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도 어제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도 일단 출발 상황은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으로 일단 시작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셨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정도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이 오늘 좀 괜찮다라는 거고요. 현대차는 이제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확실히 2차 전지 쪽이 오늘은 아직 크지는 않지만 일단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네요. 자, 오늘 지금 환율 관련해서 2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이 6% 증가했다. 1월 달에 수출이 조금 부진해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1월 달은 사실은 이 설 연휴 좀 때 쉬었던 그 효과가 좀 있었죠.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좀 정상적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일단 2월 달은 수출은 현재까지 20일까지는 양호하게 좀 가고 있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개장 출발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움직임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거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다만 예상 체결가 때보다는 보합에서 약보합으로 조금 전환되는 흐름인데요. 일단 환율은 4원 60전 내리면서 1,433원 선에 개장을 했습니다. 조금 더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환율. 코스피는 2,650선에서 방향성 여전히 탐색합니다. 코스닥에서도 투자자들 눈치 보기 하고 있습니다. 767선 전일 종가 대비 큰 변동 없이 오늘 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 체크해 보죠. 네,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흐름이네요. 삼성전자가 오늘 1% 추가 하락을 합니다. 전일에 일단 6만전자 단기적인 회복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오늘도 1%가량의 낙폭 회복합니다. 121선 맞고 떨어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동시효과대보다는 오히려 낙폭을 줄였네요. 1%대 삼성전자와 비등비등하게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3위,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전부 다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 에서 앞서 미국에서 11곳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 한다는 현대차만 3%의 강세 불 켜고 있습니다. 21만 원 선까지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죠. 네, 삼성전자, 우선주와 KB금융만 약세불을 키운 가운데 셀트리온 보합 그리고 기아 동시효과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광고 올해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죠. 22만 3,500원으로 상승 출발합니다. 이어서 11위에서 15위권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은 이 조선주들의 향방일 겁니다. HD현대중공업 어제 10% 이상의 큰 낙폭을 기록했고 증권가에서 매도로 취급이 되는 중립 의견 나왔죠. 2% 오늘 조금 더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30만 원 선 깨고 내려갑니다. 5일 차트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조금 꺾이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조정 나오는 시장에서도 주도주 가운데 잘 버텨줬던 방산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1.5% 오늘은 내리는 흐름 나타나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가 63만 5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한주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주 신고가 행진 이어갔죠. 12만 4,400원에 추가 상승불 켰습니다. 금융주는 오늘 흐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1위에서 5위까지는 전부 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대형주가 중소형주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일단 바이오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는 강세불이지만 강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부진을 딛고 40만 원 선 다시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3% 가까운 상승 탄력 나오고 있는 상황. 2차 전지는 좀 최근에 추세를 단기적으로 돌렸다는 설렘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줬죠. 에코프로 64,200원에 상승불 켜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도 확인해 보시죠. 네, 삼천당 제약과 클래시스 그리고 휴젤 같은 미용기기나 의료단에서는 약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납니다만 일단 미용 쪽에 해당하는 클래시스와 휴젤은 2% 이상의 상승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젤 국내 보톡스 1위 업체인데요. 2% 좋은 실적 냈습니다. 상승불도 켜고 있네요. 2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눌리면서 출발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JYP, 엔터와 SM,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 워낙에 슈팅이 컸습니다. 함께 동반해서 눌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이 크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JYP 8만 1,000원 선, 8만 원 이상 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SM은 오늘 10만 원 선 흔들리면서 99,6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좀 보면 오늘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동안 좀 시장을 좀 끌고 왔었던 뭐 조선 방산 또 반도체 뭐 소부장 이런 쪽들은 조금 주춤하고요. 뭐 업종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은 오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약하고요. 예,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차의 대표적인 그 납품업체 중에 하나인 SL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14% 넘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그동안 좀 의수침해 있다가 오늘은 좀 기지개를 좀 켜는 모습도 좀 느껴집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아직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은데 어제처럼 오늘 조금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플러스권인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시장 출발 상황 좀 봤고요. 큰 틀에서 자, 두 분은 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부터 좀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은 뭐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조정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뭐 8거래 연속 이 양봉을 보여줬던 시장이기 때문에 뭐 오늘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정도는 조정을 또 받아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 떨어지는데 자꾸 왜 괜찮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요. 그치만 시장은 매일같이 올라가는 적은 없어요.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코스피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본다면 정배열 완전 초입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추세론자에 또 약간 무게중심이 좀 쏠려 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됐던 지금 코스닥이 됐던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요. 이틀간의 조정이 과연 시장의 참여자들한테 겁을 준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좀 우직하게 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2,800포인트, 3,000포인트 올라갔을 때 그때 살 거리라고 후회를 안 하시는 시즌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죠. 보시면 될 것 같고 탑3에서 찍어드렸던 역시나 철강업계 쪽에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재료가 나와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어저께 한알령 해제 때문에 엔터주들이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조정을 받아주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시총이 작은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시총 비중이 좀 작은 기업들이나 뉴스들은 크게 이렇게 길게 이어가지는 못해요. 조선 같은 경우엔 길게 이어가고 방산 쪽도 길게 이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꼭 길게 이어가진 않으니까 약간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보고 싶은 건 역시나 자동차입니다. 요것도 탑3에서 좀 찝어드린 부분인데요. 자동차에 현대자동차가 GM이 공동 생산을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완성차보다 제가 항상 뭐를 보라 그랬죠? 자동차 부품 쪽을 보라고 했죠. 완성차는요.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받아야 돼요. 트럼프의 관세 유탄을 자동차 관세를 물론 EU에 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지만 유탄은 분명히 현대기아차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신다면 저는 현대기아차를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한다? 이거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 쪽 오늘 현대기아차보다 현대모비스가 강한 점 분명히 힌트가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보다 SL 같은 현대차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힌트가 될 거라고 보여지면서 요즘에는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괜찮은 테마,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막 오늘 막 자동차로 옮겨 타지 마시고요. 그냥 괜찮은 자리라면 버티고 앉아 계셔라라고 마지막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을 하루하루 이렇게 분절을 해서 쪼개서 본다 그러면 참 힘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긴 추세 이런 안목을 가지고 좀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흐름들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중간에 좀 살펴보니까 어제 급등을 했던 엔터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비교적 시장보다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어제 한한령 요 이제 재료 때문에 급등을 했던 거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좀 더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좀 살펴보고 있다. 해제 문제는 그렇게 좀 해석이 좀 되는군요. 자, 이번에 신일서 위원님 시장 출발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648.16, 포인트 5.90포인트 빠지고 등락률로 0.22% 빠집니다. 코스닥은 771.81, 플러스 3.54포인트, 등락률로는 0.45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강보합, 그리고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둘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수치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거의 둘 다 그냥 정중동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수급을 보면은 어저께 또 아쉽게 결국 3,000원 가까이 팔았죠. 결국 2월 19일 날 3,900원 사서 순매수 전환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어저께 또 3,000억 원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도 630억을 팔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50억 사지만 양이 적고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2,1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거의 등치로 봤을 때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충격이 더 큰 거죠. 덩치가 코스피가 훨씬 큰데 코스피 2,900억, 코스닥은 2,100억이니까 순매도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충격이 더 컸고 그래서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확 무너지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다시 달걀과 닭 이게 누구냐에 따라 지금 다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화 자산인 가치가 오르면서 오히려 지금 원화 자산의 원화를 사는 지금 이 흐름세 때문에 지금 달러가 빠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주가를 올린 게 아니라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가 쭉쭉쭉쭉 오르라고 오퍼컷을 치니까 외국인이 사는. 어쨌든 간에 그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불러온다는 건데 누가 먼저냐의 싸움이지. 어쨌든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430원을 위협하고 있죠. 1,430원은 1월 27일 날 저점인데 여기가 붕괴되면은 밑이 열리게 돼요. 1,410원대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수까지 붙으면 이게 가속화될 상황이 지금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시총 상위를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 다 지금 1.3, 1.1대 빠져버리니까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져서 밑에서 아무리 열심히 올라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 20위권 안에서는 지금 자동차랑 철강 세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지금 16위인 포스코홀딩스 3.72 그리고 13위인 현대모비스 2.35 이렇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5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시작됐네요. 자, 4위 에코프로랑 또 바짝 붙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 상징적으로 에코프로를 제칠 수 있을런지 지금 바이오의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BM을 제친 거 얘기 드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에코프로를 제치면 이렇게 되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개가 시총 상에서 끌어내려오면서 2차전지의 어떤 모욕 같은 모습이 지금 또 연출될 상황이 지금 처해질 수가 있겠고요. 12위 파마리서치, 8위 휴젤, 지금 9위 클래시스까지 이 비침습, 침습 관련 미용 의료기기 주들 아주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지금 철강 주요 종목, 뭐 남북로 가스건사업, 강간업체, 자동차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그 다음 텀에 설명을 드릴게요. 갈린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후판을 손대는데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홀딩스가 무역위원회한테 조사해달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피해가 확실해서 중국산 후판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가 외쳤는데 왜 동국제가 제일 많이 오르냐? 동국제강의 후판 비율이 3사 중에 제일 높다는 이유로 지금 오르는 것이고요. 그런데 똑같이 자동차 쪽에는 냉연 강판, 열연 강판을 합니다. 건설 쪽에는 철근이고 냉연 강판, 열연 강판도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수요차가 너무 다양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중국 어떤 업체인가를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나머지 아까 후판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다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무역위원회 어제 6시 엠바고 풀린 자료에 중국 어떤 업체인지 다 지목이 돼버렸어요. 그 업체 일일이 딱 하나하나씩 다 다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냉연 강판은 딱히 찝기가 어렵다는 그것 때문에 부과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동차는 냉연 강판을 받아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마진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겁니다. 근데 조선사는 왜 안 좋냐? 후판을 이제 한국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비싸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유로 오르고 있는 거죠. 자동차랑 철강이 오르는 건 똑같은데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거에 따라서 지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상상인증권이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레포트를 정리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철강이 유달리 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철강. 현대차랑 기아 또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좀 같이 오르고 있고요. 철강주도. 근데 철강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무역위원회에서 콕 집어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그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된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이렇게 좀 나눠진다. 아주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9시 15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강미정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증시 개장한 지 약 15분 넘게 흘렀습니다. 현재 섹터별 흐름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먼저 싱크풀 AI 쪽에서 관련한 테마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철강입니다. 철강 한번 확인해보면 앞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듯이 중국산 제품 업체별로 최대 38%까지 덤핑 관세, 너무나 저가로 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가 공식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악화됐었던 철강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이 철강 스프레드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같은 주요 철강주들도 주가가 뛰고 있지만 중소형 철강주들도 움직임 들썩이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전부 다 좋은 퍼포먼스 나타나고 있는 그래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대왕고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는 이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이미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1.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철강 관련 중소형 주인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자컴도 체크해보죠. 양자컴 테마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양자 컴퓨터칩 마요리나를 공개하면서 마요나나를 공개하면서 이슈가 들어왔습니다. 수급 약간 들어온 상황 확인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들 시세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KCS 1% 탄력 나타나고 오늘 통신주인 SK텔레콤도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대장인 한국첨단소재도 5% 상승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앞서 말씀드린 호재 GM과 함께 공급망에서 다시 한번 협력한다는 뉴스가 시장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현대차, 기아 아래의 그 자동차 관련한 중소형주들도 대체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는 시장 업종별 그리고 수급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일단 장 초반이라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최근에 고점에서 1조 2천억 원 넘게 매도한 후에 이익 실현한 후에 어제는 또 약간 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매기 들어오는 상황이고 기관 250억 원 어제 하루 매도로 숨 돌렸다가 다시 매수 시작했습니다.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해주면서 최장 거래일 35일 연속으로 코스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00억 원대 매도 집계되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는 가운데 눈치 보기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180억 원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사실 연기금이 코스닥에서도 약 5일 연속으로 매수 중이었는데 오늘은 매도 일단은 수급창에 약하게나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95억 원어치 주식 사갑니다. 네, 계속해서는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업종별로 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와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밀리고 있고요. 1.6% 하락인데요. 오늘 일부 보험 업체들 실적 발표 있다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철강 및 금속에서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업종 지수도 2%대까지 끌어올리고 있네요. 이어서 화학과 기계 그리고 운수 창고 전도만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일단 상승불이 더 많이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넷이 1.4%로 가장 앞서가고요. 그 후로 방송 서비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관련해서 오늘 주요 엔터주는 눌리면서 출발을 했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집계가 되고 있는 점 방송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도 1%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도 체크해보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역시 철강입니다. 상승률 상위 목록, 코스피도 코스닥도 철강주들이 메우고 있는데요. 포스코, 스틸리온 앞서 후판 생산하는 업체가 포스코 3대 업체 중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배철강, 동국제강 그리고 SL까지 두 자릿수 상승 나타나고요. 금양은 52주 신저가 행진 이어가던 자리에서 오랜만에 급등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TS 트릴리온 거래 정지가 얼마 전에 풀렸죠. 상한가 다시 한번 급등 나와주고요. 썸에이지도 이 시각 가격 제한 폭에 안착했네요. 어제 상장한 모티브 링크도 23% 좋은 퍼포먼스 이어가고요. RN2 테크놀로지도 16% 급등합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현재 전문가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종목별 흐름들 살펴보죠. 먼저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은 어저께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흐름 같아요. 이게 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약간 반도체와 이제 조선이 어저께 또 안 좋았고 오늘도 계속 안 좋고 있는데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원래는 반도체와 조선 잘 가던 테마들이 떨어지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지수가 막 꺾이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조선 테마가 떨어지니까 오늘 뭐가 가죠? 자동차.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같이 받쳐주면서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보시면 해외 글로벌 증시보다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특별하게 좀 봐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부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조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뭐 고점에서 꺾인 차트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아마도 공시를 조금 챙겨보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내부자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엔 대주주가 조금 지분을 좀 축소를 하고 어저께는 아마 부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한 3만 주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 다들만의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좀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임직원들도 매도를 좀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사고 있는 건 개인 계좌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좀 찝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 쪽에서 현재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이 포지션, 플레이를 좀 본다면 현재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 쪽에서는 매수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저께와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 옵션을 매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자체가 떨어지고 있긴 한데 계속 시장이 8거래일 연속 올라갈 때 외국인은 현물 매수를 하나도 하진 않았습니다. 예, 보시면 선물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외국인은 선물, 그러니까 지수에 배팅을 하고 있어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선물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게 저는 한 700포인트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선물 자금에서 빠져나온 게 어디로 갈 것이냐? 아마도 현물 쪽, 주식을 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어떻게 주식을 살 거를 확정 지을 수 있냐? 제가 봤을 때 그 타이밍이 한 3월 정도 될 것 같은데 3월에 우리가 공매도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공매도가 지금 나쁘다, 지수에 안 좋다, 종목 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포지션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제가 봤을 때 3월 달에 공매도가 완벽하게 부활이 됐을 때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들어 올리면서 그때 또 개별 종목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예, 사실 공매도가 사실은 어제 조선주 급락했던 거에 또 일부 배경도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게 이제 부활을 한다는 게 재개가 된다는 게 시장에서 아직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다는 생각 좀 드는데요. 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업종들 중심으로요. 자, 이번에는 신입섭 위원님 또 종목별 특징 또 말씀 들어볼게요. 네, 뭐 철강 업종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네요. 시간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 여기서 이 그 불공정 거래위원회를 그 상의하고 어떤 지금 그 대비책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6시에 엠바고가 풀리면서 다 보도가 됐는데 이미 장이 끝난 후였죠. 그래서 무역위원회가 4건을 안건이었는데 4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건이 그 후판이었습니다. 자, 조선업체의 3가지 전방 산업이 있어요.
조선, 자동차, 건설이에요. 조선에는 굉장히 두꺼운 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자로 두꺼울 후라고 해서 후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 쪽에는 강판이 필요합니다. 건설 쪽에는 철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자동차, 조선, 요 지금 건설 세 가지 전방산업 담당자랑 철강 담당자랑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힘든데 뭐 얼마나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방산업 쪽에서도 우리 지금 자동차 잘 안 팔려, 너네 값 못 올려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자동차, 조선, 철강이 다 안 좋은 데다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4번째 철강 수출국입니다. 관세를 25% 부과한다고 하니까 또 사면 초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중국산 싸구려 철강제들이 완전히 판을 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절벽에 몰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상인증권의 제목이 바로 그거였어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은 온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제 무역위원회 그 엠바고 풀린 6시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까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이게 현대제철이 무역위원회 요구를 했습니다.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딱 집어가지고 몇몇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는 얼마 다 지정이 됐어요. 그게 27.9%부터 38%의 반덤핑 과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공고를 하면 보통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상인증권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랑 현대제철은 각각 후판 매출 비중이 15%랑 13%예요. 근데 동국제강은 전체 매출액 대비 23%가 후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국제강의 상승률이 지금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무역위원회에서 4건을 안건을 심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안건이 또 있었던 게 후판 말고 열연 강판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나 가전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너무 수요차가 다양해서 누가 피해를 했는지를 보복할 대상을 꼬집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딱 집어가지고 한 명씩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인증권에서 중국, 일본산 열연 반덤핑 관세 부과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전망,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랑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열연 강판, 자동차 쪽, 가전 쪽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동국제간이 더 많이 오른 것이고, 네. 향후에 무역위원회가 혹시나 더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까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제철, 포스코 홀딩스가 동국제강에 비해 상대적인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서 이런 알고리즘, 배경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철강 관련주들 특히 후판에 관해서 정부가 자국 업체들을 보호에 나서면서 여기에 비중과 함께 매출 비중과 함께 구체적으로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키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빈 전문가님. 네, 시장은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제가 요즘에 시장 해볼만 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좀 비아냥거리거나 조롱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댓글들이 많을수록 시장은 더 해볼만 하다라는 약간 역발상적인 발언을 많이 하니까요. 시장은 정말로 해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떨어지더라도 꼭 참고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이어서 신질섭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네, 한한령 해제 수혜 섹터 게임, 엔터, 미디어, 여행,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자입니다. 자, 어제 한한령 해제 정부에서 중국 정부,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앵커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독 보도고 기자가 아는 협회 관계자한테 들은 거예요. 그걸 기사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당연히 이거 지금 철강은 무역위원회에서 직접 안건심에서 발표가 나온 거니까 조금 더 지속성이 있는 것이고, 왜 갔는지 알고리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오늘 이 사례 2개를 보면서 딱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한령 해제 수혜를 중국에서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 섹터에 대한 옥석 가리기 철저히 하셔서 대응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천하제일 단타대회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된다. 종목별 퍼포먼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피롭틱스 가져오셨네요. 어떤 포인트 보시나요? 일단 피롭틱스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2차 전지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2차 전지 장비 쪽 매출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동사한테 좀 주목했던 부분은 2차 전지 쪽 장비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유리기판 가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동사에게 좀 주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작년 3월 동사는 TGV 장비 출하식을 통해서 유리 가공 장비를 이제 선제적으로 준비를 완료했고 유리기판 제조 공정 중 TGV 홀 가공뿐 아니라 드릴링이라든지 노광, 싱귤레이션 장비를 연속적으로 개발하면서 국내에서는 좀 유일하게 좀 라인업을 갖춘 장비 업체이다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25년 중에 주요 고객 사양으로 유리기판의 그 양산 장비가 이제 본격적인 발주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부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동사의 TGV 공정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유리기판의 레이저 싱귤레이션 장비인데 주요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 유리기판용 싱귤레이션 장비를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출시를 내다보고 있고요. 결국 24년 굉장히 큰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의 키플레이어가 될 동사한테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싱귤레이션 장비가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제 큰 폭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 큰 폭의 음봉이 나왔고 일단은 만약 오늘 양봉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 유리기판 쪽 조정이 좀 이어진다면 일단은 매수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21선 부근인 39,000원 정도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지난 고점인 53,000원 부근으로 잡아두고 손절 라인은 3만 원 정도로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9,000원, 목표가는 5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유리기판 관련주인 피롭틱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와 계시네요. 인사부터 나누도록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인사의 말을 우리가 주목하면은 투자의 해법을 좀 얻을 수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워낙 많은 이슈가 쏟아지다 보니까 1년같이 느껴지는 요즘 하루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이슈가 굉장히 첨예하게 또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전 이슈와 함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워낙 이제 에너지틱하게 지금 나이가 79인데 저 대단합니다. 그 엄청난 나이에도 이제 저 많은 이슈를 다 흡수를 하고 소화를 하고 이제 계속 또 심지어 자기 사태 이제 플로리다 갔어도 기자들한테도 계속 이슈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본인이 이제 그 대선 유세에서도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전쟁이고 그리고 조만간 빨리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 이제 종전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죠. 공언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옮기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우디에서 일단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국무부 장관과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또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측근들끼리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여기에 이제 참 특이하기도 하고 약소국의 슬픔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우크라이나가 배제됐어요. 배제돼가지고 이제 어쨌건 우크라이나 입장 반발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야, 종전하라고 해서 종전하는 게 아니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이제 바이든 정부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것을 삭감내지 이렇게 하면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이제 무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종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그 마무리되는 국면인데 이때 그 마무리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제 그 마무리됐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를 배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종전 협상 그런 이슈도 있고 만약 미국이 또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면 한국은 패싱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이슈가 예. 한꺼번에 떠오르는 상황이라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그런 무게는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뭐 종전도 있지만 방위비 증액 이슈도 있는 게 지금 미국 국방부가 5년간 국방비 또 감축 요것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복잡합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방위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방위비는 이제 그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틀 전입니다.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인가 블룸버그에서 그 방위비를 갖다가 미국 국방비가 뭐 천문학적으로 많으니까 이 방위비를 갖다가 향후 이제 4년이나 5년에 걸쳐서 꾸준히 줄어나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팔란티어가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을 했고 이틀에 걸쳐서 팔란티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파가 어저께 우리나라 조선주로 이제 아니 미국이 방위비 줄였다며 조선중이랑 무슨 관계겠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뭐 축하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군에 대해서 자국의 해군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 강화 정책이 펼칠 텐데 미국의 어떤 조선 산업이 사실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군을 갖다가 군함을 새로 건조하거나 그 이미 건조된 군함을 갖다가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자가 이제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국 조선업이 이제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선주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날 수도 있지만 작년 연말에 한 번 그 다음에 미국의 해군이 또 이제 워낙 수요가 부족하니까 워낙 그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어디에 비해서 좀 더 증강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그 미국 해군에 대해서 그 규모를 갖다 늘리는 법안이 이제 발의될 것이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는 해가 넘기고서는 그 미국 국회에서 공화와 하원 양당의 상원 의원들이 해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법안은 존스 법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자국의 조선소 내에서만 건조한 선박을 해군이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말씀드린 미국 의회 이슈는 뭐냐면 존스 법안에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 있는 조선 사람이 사실 붕괴됐거든요. 그러면 붕괴된 조선소에서 언제 조선을 갖다가 다시 일으켜가지고 해군에 대한 함정을 갖다 만드느냐? 천부당 만부당하죠. 그러니까 추가로 나온 법안이 무엇이냐면은 우방국에 한해서는 이제 미국 해군을 갖다가 건조할 수 있도록 해주자. 예외 조치를 주자라는 것이 이제 2월에 나온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소에 관련됐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이 줄어든다 하니까 어저께 현대중공업, 대장주 현대중공업,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뭐 주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주줄 떨어진 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으로 보시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을 갖다 키우려고 하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또한 누구의 의지도 있다고 했습니까? 미국 의회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사실 예산 편성권은 이제 의회가 갖고 있는 거고 예산 편성된 예산을 갖고 집행은 행정부가 합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고자 2건과 3건의 어떤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움직임이 있는데 과연 국방부가 예산을 줄인다 할지언정 우리가 영향받았던 조선소로 영향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관점에서는 어제의 판단은 좀 부당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정액식으로 일부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결국 주가 반등할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으로 바로 이제 연결을 해주셨는데 어찌 됐건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재건 사업, 그렇죠. 두 번째는 방위비, 방산 쪽 이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뭔가 재건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좀 들어가게 되는 사업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여기서 국가적인 전략의 셈법도 복잡해 보입니다. 이것부터 좀 풀어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화면을 봤을 때 뭐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뭐 그 주요 전쟁 지역에서 뭐 무차별로 이제 공습이 됐고 이제 네. 대포가 난무했기 때문에 많은 우크라이나 도시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황폐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이 되면 이 황폐화된 도시를 다 재건해야겠죠. 우리가 뭐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완전 황폐화됐던 그 화면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갖다 해야 되니까 재건을 했을 때 그러면 재건을 한다는 건 돈이 필요한 것이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그때마다 고개를 들밀면서 갑자기 폭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종전에서 우리가 외교 안보 여러 가지 관점에 접근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경제 자산 증식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런 맥락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 열리는데 그럼 그때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주들이 있습니다. 그 재건주들이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으면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국가에게는 일부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당연히 들게 되죠.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황폐화됐고 우리나라도 건설업이 또 뭐 세계 굴지의 경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건설업 그다음에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설에 필요하면 중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지상도 생각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그 강대국 그 러시아와랑 전쟁을 하면서 아까 말한 미국 그다음에 EU, 영국 등이 많은 돈을 갖다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구에게 먼저 할당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자기네 나라에게 도움을 많이 준 국가별로 사실은 이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재건 사업에 얼마나만큼 우리가 뛰어들 몫이 있을까라고 먼저 판별해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미국이 거의 40%, 38%고 EU, 그다음 독일, 그러니까 EU가 20%가 독일과 영국이 따랐다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EU가 19%가 독일과 영국은 개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과 캐나다가 이렇게 그 다음 순위 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기타에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명함 내밀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수혜를 받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 수혜를 많이 받고 싶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가 많이 돈을 줬어야죠. 근데 돈을 준다는 것이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야권에서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어가지고 우리 나름으로는 성의 표시를 했지만 사실은 이 표에 보는 대로 그만한 것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설령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했을 때 재건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우리가 이제 재건 어떤 사업에 물량을 할당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을 많이 한 국가가 재건 사업에 대한 수주를 많이 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표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해서 그쪽이 가져갈 가능성.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주액은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정전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그동안 관련주 그 시장에서 엄청 급등했잖아요. 그건 투자 유의 사항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슈가 되기도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종전을 하겠어 뭐 여러 가지 또 뭐 울퉁불퉁한 마찰이 생기고 또 언제 뭐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을 갖다 데드라인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종전을 한다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종전을 할지라도 사실 종전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기업별로 어떻게 매출이 발생할지는 사실은 미지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크라이나에다가 투자한 것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사실은 종전이 발표됐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 관련 주가도 올라갔다면 그때 사실은 갖고 있던 주식을 갖다가 차익 실현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또 한 번 그 우리가 이제 그 기관과 다른 맥락에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당했다기보다는 정확한 분석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가별로 자기들의 지분이 있죠. 증액 그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한국이 얼마나만큼 지원을 했고 한국이 지원한 것에서 각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받을지를 갖다가 분석할 자신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그 뉴스가 터졌을 때는 바로 발빠르게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뉴스에 따라서 주가 출렁 걸릴 테니까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가들이 그 다른 기관 투자가들 비해서 갖고 있는 민첩성이죠. 기관 투자가들은 뭐 하나 투자하려고 그러면 리포트를 갖다 많이 써야 되고 층층이 다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하기도 어렵고 또 매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민첩성이 떨어지는데 개인 투자는 그렇지 않죠. 어떤 중요한 이슈를 보고 나서 이게 결국은 종전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니까 종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관련된 주가에 그중에서 내가 이제 주로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신기를 권유합니다. 그걸 투자했는데 실제로 종전했다. 그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은 그게 5%든 30%든 그렇게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사실 거둘 수 있는 수익이 꽤 크다. 이런 식으로 1년간만 그 자산을 갖다 운영하셔도 1년에 걸쳐서 100%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개인 투자가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 수주하면 돈을 많이 벌 거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돈을 넣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래서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이 있지만 결국 종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 그때는 팔아야 될 시그널일 수도 있다.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모여서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가 종전을 가서 도장을 찍은 날, 제가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그때는 이제 팔아야 된다. 그 전까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확실하게 종전 도장 찍었으니까 이때는 진짜 그때 진입해야지라며 하면 이제 그건 늦다. 그리고 그건 오히려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고 빠지는 그 투자 매매 그 타이밍 요거를 잘 노려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미국 해군 그리고 뭐 함정, 군함, MRO 사업에 우리 조선 섹터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방산업종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저희 코너 시작할 때 독일 슐츠 총리가 이게 왜 어디서 나온 발언이냐면은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참 뭐 황당하긴 하지만 뭐 강대국들 사이에서 빈번한 일입니다. 패싱하고 종전을 할 것 같으니까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러 국가들 소집을 했어요. 야 이거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같이 모여서 이 사태를 논의하자 그래서 독일 총리, 영국 총리, 덴마크 총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종전을 할지라도 독일 총리의 발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위비 증액을 해야 된다. 독일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밤사이, 우리는 밤사이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워킹데이니까 무슨 일이 발언을 했냐면 백악관에서 최소한 2% 이상 나토 회원국 중에서 GDP 대비 2% 미만인 국가들인데 그들은 6월 말까지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나? 얼마나 많냐? 3분의 1이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5%인데 5% 그 다음 일이고 우리 5%를 갖다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근데 일단은 2%도 참여 2% 비중이 없는 3분의 1 나토 회원국들은 2% 이상 올려라. 라고 백악관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슐츠 총리도 동일한 맥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우크라이나 종전과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을 했을 때는 재건 사업에 대해서 줄여야 되지만은 우크라이나 종전이 하더라도 방위비는 증액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방위비는 더 올라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자국이 결국 나토에 대해서 요구하지만 미국 자국과 자기의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하려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더 가야 될 사업이다. 더 가야 될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전으로 인한 재건주, 방산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유익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죠. 투자 수천 말말말이었고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형주는 좀 쉬어가는데 중소형주가 나름 좀 선방하는 그런 시장이고요. 중국 후파 관세 부과 이슈 때문에 철강 강판주, 그리고 뭐 남북러 가스관 사업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시장을 좀 리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더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